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3월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정치 행정 쪽입니다. 여당이 상생연대 3법 처리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생연대 3법이다라고 하면 영업제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존해 주자는 내용이 되고요. 요 내용 같으면은 이제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이 문제를요,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의 대상에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니, 코로나로 나도 힘든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위태로워졌고 정부가 요구해서 이제 영업 제한도 받고 막 그랬으니까 그 자영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기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2019년 매출 기준 4억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종업원이 5인 미만 뭐 이렇게 되는 자영업자들, 이런 데들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추경 때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 중에서는 나는 왜 그 기준에 해당 안 되냐. 나 코로나로 나 진짜 엄청 손해봤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왜 이거 금전적으로 보전 안 해주냐. 이런 불만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데 기준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또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이 판단을 내려줘야 될 텐데 뭐가 있냐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영업을 하라 말하는 걸 결정해 줬잖아요. 영업하지 말아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 혹은 사업권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잖아요. 국가의 통제력이 과연 여기까지 미쳐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너무 퍼져버리면 그러면은 또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는데 그 이후에 이걸 보존해 주는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게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정부 여당에서 뭐를 추진한 거냐면은 이게 영업 제한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가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었을 때 이 손실보상분에 대해 가지고 피해를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 피해를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그때는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하는 빈도 그 정도도 굉장히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력이익공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 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이익 공유 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 근데 그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 기존에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거를 20%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협력이익공유법. 그러니까 협력하여 이익을 공유하면 그거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 산업은 굉장한 중추적, 경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데 플랫폼이 한번 형성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의 권력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화가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사실은 플랫폼 산업이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또 배달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업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판을 깔아준 것이 플랫폼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게 입주업체 배달 노동자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익 쉐어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 과도하게 이 기업이 이것을 이익분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건데 곰은 재주가 부린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뭐 이제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고 이랬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익이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불만을 갖게 된다면 이 사회적 갈등의 이 소지도 굉장히 크고 급기야는 플랫폼 기업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봤을 때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옆에서 거들어주는 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래가지고 이익을 공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를 가지고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연대기금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노사정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계, 기업계, 정부가 같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서 함께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역 공동체 경제 투자와 지원을 하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이것이 쏠려들면서 모든 자원이나 뭐 여기에 이제 뭐 인적인 요소라든가 모든 인프라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요. 그리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해지는 겁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모였죠. 이 모인 이유가 보니까 여기에 일단 제일 먼저는 산업이 있어요. 산업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을 할 때 시당초부터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지역 개발할 때는 거점을 정해서 여기에다가 산업 시설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거점이 됐던 데가 수도권하고요. 그 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인구가 지금도 많고 산업 인프라도 많고 그리고 실제 산업체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더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사람들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 많이 들고 뭐 불편하니까 또 지하철이라도 하나 더 놓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접근하려고 하는 데가 서울에 이제 중요한 거점 지역들 있잖아요. 또 서울 안에서도 이런 데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다 지하철 하나 더 뚫어주게 되고 그럼 그 지역은 또 인프라가 많아지니까 땅값, 집값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해결책은요.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정부가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 수도권에다가 서울에다가 집을 계속 지어주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거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역이 국토가 균형 있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집을 계속 때려 지어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 와야 되는 판이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분주하긴 해요. 뾰족한 대안을 못 내놔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역 공동체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있는 거죠. 사회연대 기금법. 자, 그래서 이게 상생연대 3법이다라고 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 세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함께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제산업 쪽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경제산업 쪽으로 오면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는데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밝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매각할 거야 살 사람 있어 거의 뭐 이런 선언이겠죠 이게. LG가 지금은 그래도 이미지를 많이 쌓아서 가전은 LG 이런 거를 국민들 소비자들이 막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전은 LG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즈 자체로 놓고 보면 뭐 LG보다 삼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뭘 장악하고 있냐면 휴대전화잖아요. 휴대전화, 이 스마트폰 사업, 모바일 사업이죠. 모바일 사업을 세계 1등 규모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세계 1등, 2등을 다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규모가 엄청나게 몸집이 커진 거예요. 그 사이 삼성은 백색 가전 쪽에서는 다소간 좀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LG 쪽하고 이렇게 봤을 때 LG가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하면서 LG가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치고 나가면 삼성이 좀 이게 쫓아가는 형상 이런 게 좀 되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뭐 QLED, OLED 뭐 이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경쟁을 할 때도 보면은 OLED가 사실은 이제 실제 OLED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이제 이 발광하는 이 발광체를 이 점마다 다 박아가지고 이제 개별 발광하게 만드는 게 OLED 방식이잖아요. 그 OLED 방식을 제대로 하는 게 LG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야 우리도 비슷한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추격하고 있는 게 삼성이지 않냐.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게.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삼성이 하는 방식은 좀 더 실용적인 면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가전 그러면은 먼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가 일단은 LG 쪽이 조금 더 앞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LG는 아픈 손가락들이 좀 있죠. 반도체를 LG가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LG 반도체를. 그런데 그 LG 반도체가 IMF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때 빅딜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주도의 구조 조정을 해요. 그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재벌 기업들이 안 하는 게 없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LG는 전자에 치중하고 반도체는 내놔라. 이런 식의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LG가 마음 아프지만은 이걸 내놓게 됐고 그러면서 이것이 현대도 반도체라고 있었거든요. 현대 반도체와 LG 반도체가 합병이 되면서 그게 지금의 하이닉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닉스가 또 지금은 또 SK가 인수를 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돼서 SK 효자 기업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LG는 이제 아픈 손가락인 거죠, 이게. 반도체를 그렇게 내놓을 때 내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국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뭐 이런 속에서 이제 그때 또 이제 경제 위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내놓게 됐다는 게 뼈아픈 부분이었던 거죠. 지나고 보니. 그래서 그 매출 규모가 삼성하고 격차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LG가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처폰 시대 때에는 초콜릿폰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 휴대전화 업체 중에서 세계 3위 반열까지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매출 규모도 상당하고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때 미스가 난 기업들이 많죠. 세계 1등을 하던 노키아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놓치면서 추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노키아가 이제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었는데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넘어올 때 그걸 못해가지고 못 따라가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완전히 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은 지금 안 하잖아요. 접고 이제 노키아가 부활은 했는데 IT 이 관련된 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옛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전화 하던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키아는 엄청 이제 돌아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었고 그런 속에서 또 그때 그 기술자들이 나와서 막 창업을 하면서 좀 버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LG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그 유탄을 맞게 된 것은 뭐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스티브 잡스 이분 때문인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그때 보면은 참 그 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야 엇갈릴 수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내세웠던 것이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그죠? 전달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석은 있지만 알아들을 만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쓱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람의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 기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나와서 기술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가 산업혁명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철학이 담겨지고 인문학적인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 아니 무슨 기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오버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융합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이 안에 플랫폼, 이게 여기도 플랫폼이 나와요. 플랫폼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 안에서 컨텐츠는 당신들이 알아서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 접근을 할 때 삼성이 그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스마트폰 사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또 기술이 좋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이걸 접목해서 이 기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꿀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점유율로는 세계 1등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폭죽을 쏘아 올린 것은 애플이죠, 애플. 애플 아이폰이고 삼성은 쫓아가 가지고 이걸 역전까지 해내는 이런 기염을 통한 것이고 최근에는 근데 다만 또 이제 애플이 또 이제 좀 요번에 내놓은 핸드폰이 뭐 좀 대박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실적이 또 역전될 것 같다 뭐 이런 걱정도 하긴 하지만 어쨌건 삼성 거기 잘 쫓아가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이고요. 양강 구도를. 그런데 이제 LG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여기 글도 읽어보면은 거기 나오지만은 이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이 마케팅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밀려날 물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늘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예측하고 쫓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전화기는 전화기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던 때거든요. 전화기의 기능에 더 충실하자. 이런 마인드들도 있었어요. 여러 업체들이. 그런데 이 전환점에서 LG가 한 번 실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쫓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봐보세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가 2015년 2분기 이후에 23분기 연속 적자니까 5년, 6년이 될 때까지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 LG 입장에서는 참 이것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된 거죠. 그때 전략 미스가 한 번의 실수가 한 번 미끄러진 게 삐끗했던 게 이 따라갈 수 없는 갭으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작년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무려 5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걸 했었잖아요. 이 롤러블이라고 이름 졌었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크린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하는 거. 그죠? 스크린이 이렇게 기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화면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럴 때 접어 들어갔다가 다시 늘어나는 형태로 이걸 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대박을 치면은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발표했을까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걸 상용화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 몇 년간 더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또 그 사이에 삼성이나 이런 다른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삼성이 또 접어지는 이 폰으로는 또 최초로 이게 상용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양산하고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과연 LG가 이게 잘 될까라는 걱정을 한 것 같고 어쩌면은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기술이 있다라고 관심을 끌어서 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을 좀 한번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와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이런 발표가 있다 보니까.
자, 아무튼 LG전자는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 비교적 늦게 진입을 하게 됐고, 기술력과 가격 모두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아주 뭐 딴 데보다 앞서는 건 아닌데 엇비슷한 정도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은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는데 전기장치 부품과 인공지능 사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여기 경제 산업 쪽에 또 준비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